나는 김민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포기하고 5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온 바보다. 남편 내조하고 아이 키우는 게 미덕인 줄 알았지만 현실은 시댁의 무급 재무비서이자 화풀이 대상일 뿐이었다. 임신 5개월 차, 지독한 입덧 때문에 시어머니가 막 닦아놓은 바닥에 구토를 하고 말았다. 그녀는 내게 달려와 그대로 뺨을 후려쳤다. 입안에 피맛이 번졌다. 남편 박지훈을 쳐다봤지만 그는 고개를 돌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도 화가 나셔서 그러시는 거잖아. 내가 좀 참아. 얼른 가서 치워. 그 순간 내 마음속 무언가가 완전히 죽어버렸다. 나는 입가에 피를 닦아내고 웃었다. 내가 순한 양인 줄 알았나? 그들은 잊었다. 양도 궁지에 몰리면 굶주린 늑대를 불러들인다는 것을. 그들은 더더욱 잊고 있었다. 지난 5년간 간해수공업 수준의 작은 회사의 모든 장부, 모든 탈세의 증거가 내 머릿속에 있다는 사실을. 내일 그들은 내가 친히 준비한 거대한 선물, 파멸이라는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새벽 2시, 일산의 아파트 단지 전체가 정적에 잠겨 있었지만 내 방 스탠드만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화면을 가득 메운 숫자들은 개미떼처럼 나의 마지막 남은 정신력을 갉아먹고 있었다. 남편 박지훈의 가족 기억, 지훈 상사의 이번 달 외부용 장부였다. 어찌나 완벽하게 꾸며놨는지 어떤 세무 공무원이 와서 보더라도 깨끗하네요 라며 감탄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 깨끗한 장부 아래 진짜 장부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나만 알고 있었다. 빼돌린 자금 하나하나, 허위로 부풀린 매입 내역, 국가소상공인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만든 가짜 프로젝트까지 전부 기록된 진짜 장부 말이다. 나, 김민서, 32살 한때 회계법인에서 가장 촉망받던 신예였다. 동료들은 모두 내가 숫자와 씨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다고 했다. 냉철하고 정확해서 3년 안에 파트너 자리를 꿰찰 거라고. 하지만 나는 박지훈을 만났다. 그는 잘생겼고 다정했으며 내게 맹렬히 구애했다. 자신의 가족 기업에 내가 필요하다고, 자신의 인생에는 내가 더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나는 바보처럼 커리어의 정점을 눈앞에 두고 사직서를 냈고 손에 쥐기 직전이었던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포기한 채 그와 결혼했다. 결혼 생활은 서서히 숨통을 조여오는 질식과도 같았다. 나는 이 집의 전업주부이자 지훈 상사의 이름 없는 재무이사가 되었다.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끓인 김치찌개를 무슨 예술작품 감정하듯 뜯어보며 짠에 싱겁네 타박하기 일쑤였다. 30이 넘도록 빈둥거리며 노는 시동생 박준호는 자기가 벗어놓은 더러운 옷가지를 내 발치에 던지며 빨아놓으라고 명령하곤 했다. 그리고 내 남편, 박지훈. 그는 회사 회의에서 내가 밤새워 만든 완벽한 재무보고서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선언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팀을 이끌어 노력한 결과입니다. 회사가 이익을 내면 그의 리더십 덕분이었고 손실이 나면 장부 하나 제대로 못 봐서 여자 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내 탓이 되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거들었다. 내가 뭘 했어? 여자는 집에서 애나 낳을 것이지 무슨 장부야? 하루 종일 컴퓨터나 들여다보고 꼴이 그게 뭐니? 우리 지훈이가 정말 재수가 없지. 알도 못 낳는 암탉을 데려와서는 맨날 저렇게 죽상이야. 5년 나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 안에서 모든 모서리와 자존심이 닳아 없어졌다. 복잡한 재무 모델 속을 자유롭게 유영하며 키보드를 두드리던 내 손은 이제 늘 차가운 물에 불어터져 거칠기 짝이 없었다. 내가 한때 존중받던 전문가였다는 사실조차 잊어갈 때쯤이었다. 나는 그저 참고 견디면, 내가 헌신하면 언젠가는 그들도 내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믿었다. 심지어 아이가 생기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는 순진한 생각까지 했다. 마침내 임신했을 때 나는 내 고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지옥의 서막에 불과했다. 극심한 입덧은 나를 뼈만 앙상하게 만들었고 먹는 족족 토해냈다. 그날은 시어머니의 생신이었다. 나는 쇠약한 몸을 이끌고
하루 종일 주방에서 10가지가 넘는 요리를 준비했다. 손님들이 배불리 먹고 떠난 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속이 뒤집히는 느낌에 입을 막고 화장실로 달려가려 했지만 결국 한 발 늦고 말았다. 오물은 시어머니가 방금 반짝반짝하게 닦아놓은 것을 바닥에 그대로 쏟아졌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거실에는 아직 음식 냄새와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남아있었지만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더니 이내 시커멓게 변했다. 그녀는 바닥의 오물을 마치 불구대천의 원수라도 되는 듯이 노려봤다. 너 이 재수 없는 것. 그녀는 분노한 암사자처럼 소리를 지르며 내 앞으로 맹렬히 달려들었다. 짝! 맑고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내 왼쪽 뺨에 인정사정 없는 손찌검이 날아들었다. 고개가 돌아가고 귓가에서 윙하는 소리가 맴돌았다. 불같은 통증이 순식간에 번졌고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뺨을 감싸쥐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내 남편, 나의 유일한 의지처를 바라봤다. 그가 보였을까? 그래, 보였다. 그는 그곳에 서서 눈을 피하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내 눈 속의 간절함과 절망을 그 역시 분명히 봤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입술만 달싹일 뿐 내게 다가오지도 휘청거리는 내 몸을 부축해주지도 심지어 제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린 채 거의 짜증에 가까운 목소리로 내게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도 화가 나셔서 그러시는 거잖아. 내가 좀 참아. 얼른 가서 치워. 꼴이 이게 뭐야? 참아라. 치워라. 꼴이 이게 뭐냐? 세 마디 말이 독을 바른 비수처럼 정확하게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그를, 내가 5년간 사랑했고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 남자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아닌 난처함과 짜증만이 가득했다. 그의 눈에 나는 발밑의 구토물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저 깨끗하게 치워야 할 귀찮은 골칫덩이일 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내 마음속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다. 사랑, 환상, 그리고 마지막 한 줌의 비굴했던 기대감. 그 모든 것이 너무도 철저하게 부서져 먼지 한 톨 남지 않았다. 뱃속의 아이도 나의 고통을 느꼈는지 조용히 움직였다. 마치 소리 없는 항이처럼. 나는 울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 그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손등으로 입가의 피를 닦아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이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봤다. 시어머니는 손을 쓴 탓에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얼굴에 노골적인 혐오와 경멸을 담고 있었다. 시동생은 소파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재미있는 구경이라도 난 듯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내 남편, 박지훈은 이미 고개를 돌려 TV를 보는 척하고 있었다. 얼마나 우스운가. 이것이 내가 5년의 청춘과 맞바꾼 가족이었다. 나는 돌아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문을 닫고 잠갔다. 온 세상이 문 밖으로 차단되었다. 화장대 앞에 서서 거울 속에 비친 엉망진창인 여자를 보았다. 왼쪽 뺨에는 선명한 5손가락 자국이 무섭도록 붉게 부어 있었고 입가에는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으며 눈빛은 유령처럼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그녀를 김민서라는 이름의 이 바보를 바라봤다. 문득 웃음이 터져나왔다. 쓴 웃음도 자조적인 웃음도 아니었다. 뼛속까지 시린 얼음장 같은 냉소였다. 거울 속의 여자도 나를 따라 웃었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초점이 잡히기 시작했다. 마침내 칼집에서 뽑아든 칼날처럼. 전쟁은 시작되었다. 그들은 내가 순순히 당하고만 있는 양인 줄 알고 마음대로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했겠지. 그들은 잊었다. 내가 한때 김민서였다는 것을. 숫자의 세계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 없던 김민서였다는 것을. 그들은 더더욱 잊었다. 지난 5년간 지훈 상사의 모든 더러운 거래와 탈세의 증거들이 낙인처럼 내 머릿속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나는 회사 장부를 정리할 때 쓰던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이 켜지며 나의 차가운 얼굴을 비췄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갔다. 더 이상 그들의 죄를 덮어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들을 올가맬 촘촘한 그물을 짜기 위해서였다. 박지훈, 나의 좋은 남편. 나더러 참으라고. 좋아. 내가 보여줄게. 나 김민서의 인내가 당신들에게 어떤 결말을 가져다 줄지.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 틈새로 스며들었다. 나는 밤을 꼬박 새웠지만 정신은 이상할 만큼 맑았다. 평소처럼 5시 반에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오늘의 아침 식사는 유난히 푸짐하게 준비했다. 미역국, 생선구이, 그리고 그들 부자가 제일 좋아하는 삼겹살 김치찜까지. 박지훈네 식구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식탁에 앉았을 때 한 상 가득 차려진 밥상을 보고 모두 조금 놀란 눈치였다. 특히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힐끗 쳐다봤다. 오늘 또 무슨 꿍꿍이 수작을 부리려는 건지 가늠하는 듯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뜨거운 김이 나는 밥 한 공기를 그녀 앞에 놓으며 전례 없이 온순하고 겸손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제는 제가 잘못했어요. 거실에다 심려를 끼쳐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했다. 내가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녀의 표정은 경계심에서 인해 의기양양한 우월감으로 바뀌었다. 입꼬리를 비틀며 콧방귀를 뀌었다. 이제야 잘못한 걸 알아? 진작 그랬어야지. 애 하나 가졌다고 요새는? 우리 때는 애 베고도 밭을 다 했어. 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나는 계속해서 고개를 숙인 채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 한 점을 그녀의 밥 위에 올려주었다. 제가 반성 많이 했어요. 지금 제 몸 상태로는 회사 일에 신경 쓸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장부들이 너무 복잡해서 제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다가 혹시라도 계산을 잘못해서 회사에 손해라도 끼치면 그건 정말 죽을 죄를 짓는 거니까요. 나의 이 죄책감 가득한 발언은 정확히 그들의 속내를 파고들었다. 박지훈이 즉시 말을 받았다. 그의 말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민서야, 내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다행이다. 회사 일은 신경 쓰지 말고 집에서 태교에만 전념해. 장부 일은 재무팀 김대리한테 잠시 맡기면 되니까? 시동생도 옆에서 얄밉게 웃었다. 맞아요, 형수님. 그냥 집에 가만히 계세요. 괜히 우리 일에 끼어들어서 방해하지 마시고요. 나는 고개를 들어 마침내 내가 완전히 길들여졌다고 믿는 그들 세 사람의 얼굴에 떠오른 노골적인 만족감을 바라보며 속으로 냉소를 보냈다. 멍청한 것들.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바로 어젯밤 그들이 곤히 잠든 사이에 내가 이미 지훈 상사의 지난 5년간의 모든 범죄 증거를 완벽하게 정리해두었다는 사실을. 세무서에 보여줄 장부와 내부용 진짜 장부 두 가지를 상세하게 비교하고 주석을 달아놓았다. 모든 허위 매입 계약서, 직원 명의로 개설된 차명 계좌, 시어머니의 명품 가방과 시동생의 외제차를 사기 위해 빼돌린 자금의 흐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명확하게 정리했다. 이 파일들은 종류별로 분류하고 암호를 걸어 세 곳의 각기 다른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했다. 그리고 세 통의 예약 발송 메일을 설정해 두었다. 한 통은 국세청 범죄신고센터로, 다른 한 통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그리고 마지막 한 통은 심층 탐사보도로 유명한 JTBC 보도국으로. 메일 발송 시간은 30일 후로 설정했다. 그리고 이런 설명도 덧붙였다. 만약 30일 이내에 본인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수동으로 발송을 취소하지 못할 경우 이 메일들은 자동으로 발송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내 태어날 아이를 위해 들어주는 첫 번째 보험이었다. 이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나는 평소처럼 남편과 시동생을 현관에서 배웅했다. 박지훈은 떠나기 전 가식적으로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집에서 푹 쉬어.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당신도. 조심해서 다녀와. 문이 닫히는 순간 내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는 돌아서서 엉망이 된 식탁을 치우지 않고 베란다로 향했다. 새벽 공기가 서늘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새로운 선불폰을 꺼냈다. 어제 산책을 핑계로 나가서 눈에 띄지 않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현금으로 산 익명의 유심칩이 꽂힌 폰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이미 머릿속에 외울 대로 외운 번호, 국세청 탈세 제보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었다. 네, 국세청입니다. 안녕하세요. 내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채 차분하고 평온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지훈 상사라는 기업의 장기적이고 대규모적인 탈세 및 국가소상공인 지원금 편취 혐의에 대해 제보하려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의 직원은 전문가답게 즉시 물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십니까? 내 오나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검은색 현대 그랜저를 내려다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그렸다. 즉시 수색영장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회사 내부 서버에 있는 프로젝트 선플라워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폴더를 집중적으로 확인하세요. 비밀번호는 박정태 사장의 생년월일인 19650-815입니다. 거기에 지난 5년간의 모든 실제 장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샛별무역과 푸른바다건재라는 두 회사와의 모든 거래 기록을 요구하십시오. 두 회사 모두 자금 세탁과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을 위해 만든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제가 제공한 단서만으로도 입건은 충분할 겁니다. 나는 마치 평범한 재무 보고를 하듯 논리 정연하게 말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흐른 뒤 진지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기록해 두었습니다. 성함과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국가의 재산이 도둑맞는 것을 원치 않는 평범한 시민일 뿐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익숙하게 핸드폰 전원을 끄고 유심칩을 꺼내 반으로 부러뜨린 뒤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함에 던져버렸다. 모든 것을 마친 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햇살이 어지러운 식탁 위를 비추고 있었다.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들이 마치 박씨 일가에 다가올 운명처럼 보였다. 나는 치우지 않고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내 아랫배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아가, 무서워하지 마. 나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엄마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치우고 있는 거야? 우리는 깨끗한 세상에서 우리만의 삶을 시작해야 해. 모든 판은 짜였다. 이제 나는 그저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심판의 날이 오기를. 폭풍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몰아쳤다. 다음 날 오전 10시, 나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으로 육아 정보를 보고 있었다. 나는 상상할 수 있었다. 지금쯤 광화문 근처 지훈 상사 사무실에서 박지훈은 커피 한 잔을 들고 그의 아버지이자 나의 시아버지인 박정태와 함께 마침내 나라는 골칫덩이를 완전히 억누른 것을 자축하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내가 더 이상 장부에 손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안전할 거라고 믿는 나의 순진함을 비웃고 있을지도 모른다. 갑자기 핸드폰이 진동했다. 그들의 회사 재무팀의 심어둔 정보원에게서 온 문자였다. 단 2글자. 왔어요.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내 미친 듯한 희열과 쾌감이 온몸을 덮쳤다. 거의 동시에 검은 정장 차림의 위압적인 남자 10수명이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지훈 상사의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선두에 선 남자가 신분증과 수색영장을 내보이며 크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국세청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합동수사팀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말고 손머리 위로 올리십시오. 사무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억눌린 비명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박정태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굳었고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박지훈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수사관들이 능숙하게 컴퓨터에 압수 스티커를 붙이고 상자째로 장부 서류들을 옮기는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봤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박정태가 마지막 발악을 해보려 했다. 수사팀장은 그를 차갑게 쏘아보며 말했다. 박정태 사장, 박지훈 이사, 박준호 부장. 세 분은 거액의 탈세, 문서 위조, 국가보조금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철컥 하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나의 시아버지, 남편, 시동생은 마치 주인 잃은 개 3마리처럼 전 직원이 경악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그대로 연행되어 갔다. 집 전화벨이 정오 무렵부터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다. 나는 받지 않았다. 시어머니일 것이 뻔했다. 잠시 후 내 방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처절한 울부짖음과 저주가 들려왔다. 김민서, 이 독사 같은 년. 문 열어. 내가 한 짓이지? 이 재수없는 게 우리 집안을 망쳐놨어. 당장 기어 나와. 나는 느긋하게 침대에서 일어나 문가로 다가갔다. 문짝은 그녀가 부딪히는 대로 쿵쿵 울리며 당장이라도 부서질 듯했다. 나는 문을 사이에 두고 지극히 평온하고 심지어 약간의 웃음기까지 섞인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아시겠어요? 이 집안에 진짜 재수 없는 것이 누구였는지? 문밖의 소리가 멎었다. 이어서는 더욱 광기 어린 욕설과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헤드폰을 낀 채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었다. 세상이 고요해졌다. 오후, 나는 단정한 오피스룩으로 갈아입고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뺨의 손자국을 가리기 위해 정성껏 옅은 화장을 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들고 내가 5년간 살았던 이 지옥을 걸어 나왔다. 거실 바닥에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거의 미친 사람 꼴을 한 시어머니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나를 보고 달려들려 했지만 일어설 기력조차 없는 듯 했다. 내가 만난 사람은 서울에서 가장 유능한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 상담실에서 나는 내 상황을 전부 털어놓았다. 이 변호사님, 이혼하고 싶습니다. 나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가정폭력 상해 진단서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남편이 제 임신 기간 중에 저를 폭행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제 남편과 그의 가족 기업이 오늘 오전에 중대경제범죄 혐의로 검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범죄 행위가 저와 제 뱃속 아이의 미래 권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변호사는 나를 보며 감탄과 놀라움이 섞인 눈빛을 보냈다. 그는 빠르게 서류를 훑어본 뒤 차분하게 말했다. 김민서 씨, 상황이 매우 유리합니다. 법적으로 임신 중 폭행은 이혼 판결의 명백한 사유가 됩니다. 동시에 상대방에게 중대경제범죄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긴급 재산보전 신청을 하여 그들의 모든 개인 및 회사 자산을 동결시키고 재산 은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후의 일들은 이상할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나는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신속하게 나의 재산보전 신청을 승인했다. 박 씨 일가의 모든 은행 계좌, 주식, 부동산,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까지 전부 동결되었다. 박지훈은 구치소에서 이혼 소장과 재산 동결 통지서를 받았다. 그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변호사는 내가 제공한 산더미 같은 증거 앞에서 그에게는 승산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회사는 이미 끝났다. 거액의 벌금과 추징세액만으로도 지훈 상사는 즉시 파산할 처지였다. 그가 만약 형사사건에서 감형이라도 받고 싶다면 유일한 희망은 나라는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것뿐이었다. 며칠 후 그의 변호사가 내게 연락해왔다. 박지훈은 나의 모든 이혼 조건을 수락했다. 그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모든 공동재산의 분할을 포기하며 이 아파트의 모든 권리도 내게 넘기겠다고 했다. 그는 내게 거액의 위자료를 일시불로 지급하고 아이가 태어난 후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고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는 거의 알몸으로 쫓겨나는 셈이었다. 유일한 조건은 내가 그를 위해 판사에게 선처를 구하는 합의서를 써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합의서의 조항들을 보며 웃었다. 용서. 나를 도구로만 여기고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나를 냉정하게 외면했던 남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나는 이 변호사에게 말했다. 그에게 전해주세요. 합의서에는 서명하겠지만
선처를 바라는 내용은 단 한 글자도 없을 거라고.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그건 그가 내게 진 빚이고 법에 진 빚이기도 하니까요. 이 변호사는 나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심판의 날은 마침내 나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판결문이 나온 날 서울의 하늘은 물로 씻은 듯 파랗고 깨끗했다. 나는 이 변호사가 보내준 전자 문서를 받았다. 거기에는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로 나와 박지훈의 혼인 관계가 끝났으며 재산 분할과 양육권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음이 명백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이겼다. 아주 깔끔하게.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핸드폰 연락처를 열어 남편이라고 저장된 이름을 찾고 그 다음 어머니, 시동생, 그리고 박씨 집안과 관련된 모든 친척들의 이름을 찾는 것이었다. 나는 하나씩 그들 모두를 차단 목록에 넣었다. 화면 위를 스치는 손가락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마치 엄숙한 고별 의식 같았다. 이 순간부터 내 인생에 더 이상 이 사람들의 자리는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 상사가 공식적으로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천문학적인 벌금과 추징금을 내기 위해 박씨 일가는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팔아치웠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일산의 아파트까지도. 그들 가족은 번듯한 중산층에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 외지고 월세가 싼 반지하 방으로 이사했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크게 알아누웠고 박지훈과 시동생은 혐의가 인정되어 각각 몇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소식들은 그저 들려오는 이야기일 뿐 내 마음에는 어떤 파문도 일말의 동정심도 일지 않았다. 인과응보, 자업자득.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심은 쓰디쓴 열매를 맛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박지훈에게서 받은 위자료와 분할받은 재산을 합쳐 강남의 번듯한 오피스 빌딩의 작지만 환한 사무실 하나를 얻었다. 나는 다시 취직하는 대신 5년간 묻어두었던 나의 전문성을 다시 꺼내 들기로 결심했다. 모든 자격증을 다시 취득했고 마침내 나만의 회사, 민서 회계사무소를 열었다. 개업식 날, 커팅식도, 하객도 없었다. 오직 나 혼자뿐이었다. 나는 사무실 유리문에 정교하게 만든 황동 명패를 직접 걸었다. 대표 김민서, 햇살 아래 반짝이는 그 5글자. 박지훈의 아내도 누구네 며느리도 아닌 내 이름을 보고 있자니 마치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다. 처음에는 사업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나의 탄탄한 전문성과 한 번 죽었다 살아난 도끼와 결단력 덕분에 나는 금세 업계에서 자리를 잡았다. 내 손을 거친 장부는 깨끗하고 명료했으며 흠잡을 데가 없었다. 나는 진심으로 사업을 꾸려나가지만 재무를 잘 모르는 작은 기업들을 도와 합리적으로 세금을 계획하고 그들이 받아야 할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왔다. 나의 명성은 하나하나의 실제 사례들을 통해 서서히 퍼져나갔다. 한때 나를 무시하고 그저 가정주부로만 여겼던 사람들도 이제는 나를 공손하게 김 대표님이라고 불렀다. 몇 달 후 나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다. 나는 미리 최고의 산후조리원을 예약했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 나는 혼자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다. 분만실에서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을 때 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과 절망 때문이 아니었다. 새로운 생명과 기쁨 때문이었다. 간호사가 작고 쭈글쭈글한 아기를 내 품에 안겨주었다. 아이는 너무나 작고 부드러웠다. 내 손가락을 쥔 그 작은 손이 마치 나의 온 세상을 쥔 것만 같았다. 창밖의 햇살은 따스하게 나와 아기를 비추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아기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아가, 세상에 온 걸 환영해. 나는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속삭였다. 엄마가 널 위해 치른 첫 번째 전쟁은 이렇게 이겼단다. 이제부터 우리 인생은 오롯이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거야. 엄마가 널 햇살과 사랑이 가득한 곳에서 자라게 해줄게. 다시는 그늘과 상처는 없을 거야. 나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잡고 창밖의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며
전에 없던 평온함과 강인함을 느꼈다. 나, 김민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다. 나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한 회사의 대표이며 무엇보다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한 여자다. 나의 인생은 오늘부터 비로소 진짜 시작이다. 엔드.